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만 슬쩍 보고 오면요. 아무래도 중점으로 했던 건 요 생태계 부분이었었어요. 생태계. 귀엽다. 자, 생태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로 두 가지 나눠서 봤던 거 기억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물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눠서 볼 수 있고, 비생물 요소는 뭐 빛이나 물, 공기, 온도, 토양 같은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비생물 요소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도 예시를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또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하는데 우리가 물질은 순환한다고 얘기하고 에너지는 이동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에너지는 순환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되고 있었지. 그리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온다. 그 정도만 살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 순환 중에 하나인 탄소 순환과 또 질소 순환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이거 사실 그냥 통합과학 때 했던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서 이렇게 그냥 쓱쓱쓱 넘어갔었죠. 넘어가서 오늘은 개체군 그리고 군집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개체군이 뭔지 기억나? 같은 개체가 모여있는 같은 개체? 같은 개체? 그거 우리 뭐라 그러지?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개체군, 다양한 개체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군집이었고, 그래서 하나의 종으로 되어 있는 이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체군의 밀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밀도가 뭐지? 네, 맞아요. 빽빽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라고 한다면 공간, 단위 면적당 개체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모에 공간의 면적이 들어가고 위에 개체 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100을 곱하면 밀도인데 100을 곱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해요.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 여기에서는 이렇게 100 곱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의 출생과 이입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이사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출생이 일어나거나 그냥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이사를 오게 되면 개체군의 밀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사망이나 반대로 이출이겠죠. 이사를 나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개체 수 그리고 개체군의 밀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잘 알 수 있지만 사망률이나 출생률은 우리 인구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사실 우리나라 출생률은 되게 적잖아. 출생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인구 수는 늘어나고 있어. 왜? 인구 수가 오래 산다고 늘어날까요? 사망률보다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5천만 명이 옛날에 도달을 못했었거든. 5천만 명 갔다가 4천 몇백만 명으로 이렇게 좀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는데 그게 다 이입이나 이출에 의한 것들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개체의 출생과 사망이 여기는 이입과 이출이라고 돼 있네요. 출생과 사망이 이입과 이출보다 개체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죠. 네, 우리나라는 출생률보다는 이입량이 많아서 좀 더 개체수가 증가했는데 어쨌든 그렇고 빛과 온도, 질병, 포식과 피식, 서식 공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개체군의 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 정도 개체군의 밀도가 무엇인지 정도만 기억을 하고 밑에 있는 개체군의 성장 곡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개체군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한 곡선입니다. 개체군 내의 개체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변해갈까요를 살펴본 그래프인데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라면은 지금 보이는 이 빨간색의 그래프처럼 J자 모양의 성장 곡선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개체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겠지. 계속 증가한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J자 모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도 그럴까? 당연히 아니겠죠. 실제로 그렇지 않겠죠. 실제로는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환경 저항이라는 것이 커져서 S자 모양의 성장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J자 모양이 아니라 S자 모양이 되는 게 다 환경 저항 때문이다. 다양한 언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교과서는 환경 저항이라고 했어요. 환경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S자 곡선 모양을 보면은 이 어느 지점까지에서 최대한의 그 밀도를 유지하게 된단 말이야. 그 부분을 우리가 환경 수용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환경 수용력. 그래서 이 환경 저항을 주는 애들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한다면 이 위에 있는 애들이 될 수 있어. 빛, 온도, 질병, 포식과 비식, 서식 공간. 뭐 예를 들면은 개체군의 밀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밀도가 계속 증가해. 개체수가 증가해.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서식 환경은 한정적이야. 그렇다면 살 곳이 없겠지? 그러면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개체가 분명히 증가할 수 있어요. 왜냐면 먹이도 한정적일 테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금 서울의 땅값이 너무 비싸고 집값이 너무 비싸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있지. 서울에서 돈을 벌더라도 외곽에 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J자 모양이 만들어지기에는 어렵다. 이상적으로 환경이 계속돼서 유지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는 S자 모양의 성장 곡선을 가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요. 개체군 생존 곡선입니다. 위에 있는 거랑 헷갈리면 안 돼. 위에 있는 거는 성장 곡선이었고 지금 이거는 생존 곡선이에요. 얘네들은 같은 시기에 태어난 개체들이 연령에 따라서 얼마나 살아남았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1형, 2형, 3형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순서대로 빈칸도 1형, 2형, 3형입니다. 그래서 1형을 먼저 보면요. 1형은 지금 여기 보이는 빨간색 그래프야.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 이렇게 내려가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초기에 생존율은 높아요. 자손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생존율은 높아. 하지만 수명이 다하고 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생존율이 떨어져요. 누구처럼? 사람처럼.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예시로 사람이랑 코끼리 같은 것들이 있고요. 2형 같은 경우에는 출생 이후 개체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의 생존 개체수가 줄어드는 양과 이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었을 때 줄어드는 수명이 동일하게 계속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경우는 바로 다람쥐와 기러기 같은 경우가 있다. 다람쥐와 기러기 같은 경우. 좀 신기하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손을 많이 낳았는데 초기 사망률이 매우 높아서 지금 그래프가 시작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케이스죠. 하지만 어느 정도 수명이 지나고 나면은 계속해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경우
굴과 어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기 같은 거 혹시 아쿠아리움 가면은 메기가 항상 있거든? 오래 산다고 해놓고 그게 메기가 있어. 몇백 년을 사는 메기도 있다고 해.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래. 나중에 아쿠아리움 가서 한번 봐보세요. 어쨌든 개체군 생존 곡선은 이렇게 1형, 2형, 3형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자, 밑에 질문이 있습니다. 개체군 생존 곡선 중에 1형, 2형, 3형 중에 초기 사망률이 높은 애는? 네, 3형이에요. 3형.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장 곡선하고 생존 곡선만 구분해서 헷갈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면은 개체군의 주기적인 변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기적 변동에는 포식과 피식이 있어요. 포식과 피식. 이 부분은 통과 때도 한번 했었죠. 포식과 피식의 관계가 개체군의 밀도를 주기적으로 바꾸게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눈신토끼와 스라소니였는데 우리가 눈신토끼와 스라소니 피식자가 뭐였지? 자, 피식자. 눈신토끼지. 눈신토끼가 피식자, 스라소니는 포식자였어요. 말이 조금 헷갈리지. 피는 당하는 거. 피동태 국어 시간에 했죠? 안 했나? 했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그거 말고 계절에 따라서 환경 요인이 요인 2예요. 변하면서 개체군의 밀도가 주기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바로 밑에 있는 돌말 개체군의 크기에 따른 크기의 주기적 변동입니다. 밑에 그 예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거는 영양염류인데요. 이 영양염류는 무엇이냐?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기물을 말합니다. 무기물.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질소인 아니면 뭐 마그네슘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마그네슘 영양제를 아직 챙겨 먹을 나이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사람도 이런 무기물을 계속 섭취를 해줘야 돼서 뭐 마그네슘이나 뭐 인 이런 것들은 영양제로 따로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양류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요. 겨울일 때 수온이 낮다 보니까 돌말의 개체수가 적어요. 그리고 빛의 세기도 적어요. 수온도 낮아요. 돌말의 개체수 그래서 낮습니다. 아무래도 광합성을 못하다 보니까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봄이 되니까 어떻게 돼? 빛의 세기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수온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 돌말의 개체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봄이 되니까 광합성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영양염류를 이용하는 확률이 높아져요. 이거 다 쓰고 설명을 할까요? 개체수 증가, 영양염류가 감소해서 개체수 감소. 다 쓰고 설명을 하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사실 다 쓰면 좋겠는데 손이 아파도 다 쓰는 게 좋겠어? 여기 밑에 답을 다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답이 엄청 길어요.
줄여요? 뭐 찍어서 올리든 해볼게요. 일단 설명부터 먼저 드리면요. 일단 겨울을 먼저 보면요. 방금 말한 것처럼 빛의 세기도 약하고 수온도 낮고 하다 보니까 돌말의 개체수는 적을 수밖에 없지. 돌말이라고 하는 애가 결국은 영양염료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 돌말의 개체수가 적으니까 영양염료는 적어요? 많아요? 많겠죠.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봄이 되니까 점점 빛의 세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온도 같이 증가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돌말이 결국은 영양염료를 이용해서 많은 양의 영양염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합성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영양염료의 양이 점점 더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돌말의 개체수도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감소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가 여름이 지나고 영양염료가 증가하게 되면 그때에 맞춰서 돌말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어려울까요? 괜찮죠? 네. 그래서 1번부터 보면요. 봄에 돌말의 개체수가 겨울보다 크게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한다면 봄에 많이 있던 영양염료가 이거를 써줄게요. 봄에 빛의 세기가 강해지고 수온이 높아지면 광합성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겨울 동안 축적되었던 영양염료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말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방금 설명한 거에서 겨울과 봄만 얘기하면은 이 1번에 대한 답이 될 거고 겨울, 봄, 여름, 가을을 다 얘기를 한다면 지금 2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요거는 쓰는 게 아프다고 팔이 아프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방금 전에 나온 그런 돌말의 개체수 그래프처럼 비슷한 그래프들이나 다른 그래프가 등장할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거기서 피식과 포식만 생각해서 본다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같은 경우에는 영양염료가 피식에 해당했고 돌말이 포식에 해당했죠. 그 정도 기억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건데 헷갈릴 수 있어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가면 분집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개체군 내가 아니라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도 등장을 하는데 이 두 개가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입니다. 개체군을 이루는 개체들은 종내 경쟁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텃세나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같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여기서 종내라고 했으니까 같은 종 내에서 나타나는 경쟁이겠죠.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입니다. 첫 번째로 텃세. 텃세라는 표현 우리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텃세는 자신의 서식 공간을 확보해서 다른 개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걸 말합니다. 막고 먹이나 배우자, 생활 공간 같은 것들을 독점하는 형태. 독점하는 형태를 우리가 텃세라고 한다. 그래서 텃세를 통해서 확보한 그런 공간을 우리가 여기 세력권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런 텃세를 통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텃세를 통해서 개체들을 분산하고 개체군의 밀도를 알맞게 조절한다. 그리고 지나친 경쟁을 줄이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아도 되니까 텃세라는 게 있고, 밑에 내려가면 순위제가 두 번째 있습니다. 순위제. 개체군에서 힘의 세기에 따라 개체들의 순위를 정해서 먹이나 배우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뭐에 따라서? 힘의 세기에 따라서. 그래서 순위를 결정해놓고 그 순위에 따라서 번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암탉들이 서로 쪼아가면서 싸우고 거기에서 이제 경쟁에서 이긴 경우에 모이를 먹는 순위를 정하게 된다라는 거. 약간 서열 같은 거죠. 자, 세 번째는 리더제입니다. 개체군에서 한 개체가 무리 전체를 통솔하고 먹이를 얻거나 위험에 대처하도록 무리를 이끄는 경우를 우리가 리더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늑대예요. 늑대가 아주 대표적인 리더제죠. 그래서 리더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리더가 이렇게 하자, 먹이를 먹자 하면 먹고, 사냥하자 하면 사냥하고 하는 게 리더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생활. 여기서는 개체군의 각 개체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나누고 협력하여 분업화된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꿀벌 같은 게 있죠. 여왕벌과 수벌은 생식을 하고 일벌은 먹이만 열심히 구해오죠. 딱 정해놓는 거야. 생식을 할 사람은 딱 너 하나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내가 대신 일은 다 할게 하는 경우가 꿀벌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사회생활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가족생활입니다. 개체군에서 혈연관계에 존재하는 개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경우를 가족생활이라고 하고, 가족은 새끼를 같이 돌보고 보호하고 합니다. 또 먹이를 사냥할 때에도 공동으로 사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사자. 그래서 암사자들이, 혈연관계가 가까운 암사자들이 서로 모여서 육아를 하고, 수사자들은 같이 먹이를 사냥해서 오고 하는 경우를 가족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5가지는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사실은 이 5가지가 각각의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가 이미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잖아. 그치?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다 우리 사람한테서 볼 수 있는 것들이긴 해요. 뒤에 있는 내용이랑 같이 나오면 헷갈려서 기억을 더 하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개체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자, 같이 풀어보면 기억.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환경 저항은 작아진다. 커진다. 맞아요. 커집니다. 틀렸어요. 기억은 틀렸어요. 환경 저항은 더 커지게 돼요. 뭐 예를 들어 먹이 같은 것도, 아니면 서식 공간도 그렇고, 개체군의 밀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먹이는 점점 더 부족해질 거고 서식 공간도 점점 더 부족해지겠지? 즉 환경 저항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니은 개체군의 서식 공간이 넓을수록 환경 저항은 작아지겠죠. 개체군이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라면 개체군의 성장 곡선은 J자 모양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니은 디귿. 자, 2번 큰 뿔량은 뿔의 크기나 뿔치기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너무 쉽죠? 순위제. 넘어가서 군집입니다.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군집의 구조를 보면요. 군집은 뭐였지?
맞아. 다른 개체군.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군집을 이루는 개체군들은 포식과 피식의 관계에 따라서 먹이사슬을 형성하게 되고, 이 먹이사슬이 여러 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맞아요. 먹이그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먹이그물이 복잡할수록 그 생태계는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자, 군집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군집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 다른 건데 빈칸을 먼저 채워보고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빈칸은 우점종이고 밑에 있는 종은 지표종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보기에는 그 개체군, 어떤 군집을 살펴볼 때 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애들 중에 대표가 되는 애가 뭘까? 라고 한 거야. 대표가 되는 애가 뭘까? 아니, 사람 말고, 만약에 우리 반 자기 반을 생각해보자. 우리 반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은 누구야? 반장일 수 있지. 또 다른 피런스, 그치, 그럴 수 있죠. 또 부반장? 부반장? 말고 또 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반의 특성을 제일 잘 나타내주는 사람. 반장이 아닐 수 있잖아. 아니, 담임수 빼고. 유리? 왜? 우리 반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게 있지 않아? 우리 반은 다 여자들밖에 없어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거를 뒤에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네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았을 텐데, 즉흥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나무를 그리는 거야? 아니에요. 자, 안타깝게도 이곳은 종류가 2가지밖에 없어. 나무 종류가 2가지밖에 없어. 이 중에서 우리는 뭐를 대표로 삼을 수 있어? 빨간색. 왜? 맞아. 개체수가 가장 많아서 또는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표하는 거를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거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군집을 대표하는 개체군을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불러줍니다. 우점종은 아니야. 우점종은 아닌데 군집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을 핵심종이라고 불러줍니다. 대부분은 상위 포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표종은 특정 군집에서만 볼 수 있어. 그래서 특정 군집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이 관찰되면 이 종이 관찰됐다는 얘기는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그 군집의 특성을 바로 알 수 있는 경우. 또 희소종은 말 그대로 개체수가 매우 적은 종을 희소종,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호종으로 지정을 하고 있죠. 이게 조금 애매한데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면요,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 희소종이 점점 다 다른 걸 의미한다는 거를 조금 더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뜻은 다 다르지? 그치만 어쨌거나 우리 이 군집을 대표하는 애들을 모아다가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 희소종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 넘어가서 군집의 종류입니다. 군집의 종류, 이건 어렵지 않아요. 육상군집 그리고 수상군집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생물이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다면 땅과 바다겠죠. 그래서 땅에 사는 애들을 육상군집, 그리고 바다에 사는 애들을 수상군집이라고 불러줍니다. 또 생태 분포가 나와 있어요. 식물군집의 분포를 생태 분포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수평, 얘는 위도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수직 분포는 맞아요, 경도가 아니라 미안해요, 고도예요, 고도. 미안. 기온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위도가 뭔지는 기억해? 맞아, 가로로 되어 있는 애들을 위도라고 불렀지. 선생님이 그래서 예전에 가위도 뒷반에서만 했네요. 선생님이 가위도로 외우라 그랬거든. 가끔 위도와 경도가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서. 왜 가위도였냐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위도라는 개념을 처음 배웠을 때 선생님이 얘들아 가위로 외워, 가위. 그래서 가로 위도 이렇게 외워서 가위 외웠거든요. 어쨌든 위도는 가로. 자, 그 위도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지. 아무래도 적도 부근에 해당하는 부분은 온도가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같은 위도라고 하더라도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게 돼요. 저위도에, 고도가 낮은 부분에는 이렇게, 높은 데로 갈수록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부분이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뒤에서 어떤 예시라던가 어떤 걸 설명할 때 수평 분포가 뭔지, 수직 분포가 뭔지, 육상군집이 뭔지, 수상군집이 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서 이렇게 단어 설명차 나온 파트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2번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이 2번과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이 두 번째, 다음 쪽에 있는 식물군집의 조사입니다. 요거 혹시 본 적 있을까? 밀도, 빈도, 피도 이런 거? 없어요? 처음 보는 거군요. 자, 우리가 사실은 방금 선생님이 그려줬던 그 나무, 빨간색, 파란색 나무는 우리가 너무 개체수도 적고 하니까 보기 편하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갑자기 산속으로 가서 이 산속에서 어떤 것이 우점종인지, 어떤 것이 희소종인지, 핵심종인지, 지표종인지 알 수 있을까? 없지. 왜냐? 땅이 너무 넓거든. 개체수가 너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방형구법 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식물에 대해서, 식물의 군집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방형구법이 뭐냐면, 한 평짜리의 정사각형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틀이 있어. 다.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삐뚤빼뚤하지 않아요. 정사각형 안에 있는 이런 큰 한 평짜리의 나무 틀이 있어. 이거를 내가 원하는 지형에다가, 곳에다가 이렇게 던져놔. 그러면 이곳들 사이로 여러 가지 식물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식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졸려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 방향구 안에 있는 식물의 종류와 분포 형태, 그리고 이것들이 차지하는 면적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방형구법은 이 한 일부분의 지역이잖아. 이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전체의 대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통계를 아직 학류가 통계 안 배웠죠? 모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모집단이라는 말도 배운 적이 없겠네요. 그냥 임의로 내가 대표를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방행구법을 적용할 때 내가 대표로 지정하는 곳을 전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어디에다가 방향구를 던졌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맞아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자, 첫 번째 밀도. 얘는 개체군의 개체수. 근데 단위 면적당. 앞에서 봤던 개체군 밀도랑 같은 개념이죠. 단위 면적당 개체수를 밀도라고 합니다. 면적당 개체수. 내가 조사하는 전체 방영구 수 중에서 개체가 출현하는 비율을 빈도라고 불러줍니다. 전체 방영구 수에서 출현한 방영구 수. 그렇다면 만약에 요거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기 지금 방영구 수 몇 개야? 25개야. 그 중에 빨간색 점이 나타나는 곳은 5개지. 이게 빈도야. 그리고 단위 면적당 또 면적이에요. 면적당 개체들이 차지하는 면적분의 면적을 피도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어보게 된다면 방영구 안에 여러 가지 종의 뭐 식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놓을 거고 그 식물들이 각각 어떤 밀도를 가지는지 어떤 빈도를 가지는지 어떤 피도를 가지는지 계산해보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는 다 이 100을 곱해준 거라서 굳이 100만 곱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종이네요. 모든 종에서 특정 종. 근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100을 곱하면 되긴 해요. 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요 앞에 있는 거겠지.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빈도는 방영구 수분의 그 특정 종이 존재하는 방영구 수, 피도는 면적분의 특정 종이 존재하는 면적.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그쵸? 밀도, 빈도, 피도. 그리고 이 밀도, 빈도, 피도를 다 합친 거를 중요치라고 하고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합친 걸 중요치라고 하고 얘네들을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불러줍니다. 중요치가 가장 큰 개체군을 네, 다시 써줄게요. 아까 봤던 우점종. 근데 사실 우점종을 개체수가 가장 많을 때 보통 우점종이라고 하는데 근데 개체수가 많다는 얘기는 밀도도 높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빈도도 높을 수밖에 없고 피도도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약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개념이긴 하죠. 사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우리 수능에서 볼 일은 없겠지? 볼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헷갈릴 수 있어서 밀도, 빈도, 피도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아까 선생님이 계속 뒤에서 이게 또 나올 거라서 헷갈려요 했던 게 바로 요거예요. 군집 내에 개체군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얘는 종내 경쟁이 아니고요. 종간 경쟁입니다. 그 외에도 뭐 분석,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종간 경쟁이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들은 전부 다 종내 경쟁의 하나의 종류였어. 그래서 뭐 텃세, 순이제, 리더제 이런 것들. 근데 얘는 아예 그냥 하나의 항목으로 종간 경쟁이 있죠. 얘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 사이에서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이나 한정된 서식 공간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칠수록 종간 경쟁은 심해지게 되고요. 경쟁에서 이긴 개체군이 번성하지만 진 애들은 군집에서 사라지게 되는 원리를 우리가 경쟁 베타 원리라고 불러줍니다. 경쟁 베타 원리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경쟁한다고 해서 경쟁 베타 원리는 아니야. 하나의 그 경쟁에서 진 애들이 분집에서 사라져야지 경쟁 베타 원리야. 경쟁한다고 해서 경쟁 베타 원리 아니고 그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그 바다 보면은 돌이 있고 이 돌에 따개비가 붙어 있는 거 알지? 네. 근데 이 따개비들이 잘 서식하는 위치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만약에 다르면은 이 둘이 경쟁하지 않겠지만 꼭 여기서 살아야겠대. 둘 다 나는 꼭 여기서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생태적 지위가 같고 얘들은 경쟁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2번은 분서입니다. 분서가 무엇이냐?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들이 같이 살면서 먹이의 종류를 바꾸거나 활동 시간, 생활 공간 같은 것들을 달리해서 경쟁을 피하는 걸 분서라고 합니다. 방금 위에서 따개비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실제로 따개비들 중에는 이렇게 경쟁을 하는 애들도 있지만 경쟁하지 않고 나도 여기서 살고 싶고 너도 여기서 살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 조금 위에 살게. 너네는 조금 밑에 살아. 하는 경우가 분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서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온 예시가 이 나무에서 새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나무 중에 예시가 문제로 나온다면 거기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이 종류나 활동 시간, 공간 같은 것들을 달리해서 경쟁을 피하는 거 분서. 3번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공생은 서로 다른 개체군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우리가 공생이라고 합니다. 공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이익을 얻는 경우 혹시 알고 있을까요? 상리 공생이라고 합니다. 둘 다 이익을 얻어. 너도 이익을 얻고 나도 이익을 얻는 경우 상리 공생. 또 다른 공생이 있는데 한쪽은 이익을 얻지만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건 아니야. 난 아무렇지 않아. 근데 한쪽은 이익을 얻어. 그럼 무슨 공생이라고 할까? 비슷해요. 편리 공생입니다. 편리 공생. 상리공생, 편리공생. 여기서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는 거를 기억해야겠지.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넘어가서 4번은 기생입니다. 얘는 당연히 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에 피해를 주면서 함께 생활하는 거야. 피해를 주면서. 기생관계에서 이익을 얻는 생물을 기생자라고 하고 손해를 보는 생물을 알고 있네요. 숙주라고 합니다. 예시를 보면은 진드기는 개의 몸 표면에서 산대. 진드기는 기생자고 개는 숙주에 해당하겠죠. 네. 밑에 있는 포식과 피식은 너무 자주 나와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먹고 먹히는 관계를 포식과 피식이라고 합니다. 포식과 피식의 관계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요 정도.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내냐면 설명은 맞아. 근데 뭐 보기 같은 거에서 뭐 예를 들어 종간 경쟁에 대한 예시를 갖다 놨어. 그림가에다가. 그림가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한다면 틀린 거겠지. 그거는 지금 종간 경쟁은 군집 내의 개체군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웠으니까 알겠는데 막상 시험 문제를 보면요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되는 포인트다. 내려가면요, 군집에 천이 있습니다. 천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낯설 것 같은데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군집을 이루는 식물의 종 구성과 종 특징이 시간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출판사에서 만든 건데도 이렇게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이는 1차 천이와 2차 천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차) 천이가 먼저 일어나고 2차 천이가 나중에 일어난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 개념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1차 천이를 먼저 보면요, 1차 천이는 화산 폭발로 용암이 덮인 곳 같이 처음부터 생물이 없었던 지역, 아예 아무것도 없던, 생물이 아무것도 없던 지역에서 시작할 때를 1차 천이라고 불러줍니다. 건성천이와 습성천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물이 있는 쪽과 물이 없는 쪽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건성천이를 우리가 1차 천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건성천이를 먼저 보면은 건조하고 양분이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잘 살 수 있는 지을류, 여기 지을류라고 되어 있죠. 지을류가 개척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식물들이 살아갈 때 먼저 등장한 애가 지을류다. 근데 지을류가 무엇이냐? 곰팡이와 조류가 공생하는 형태를 지으류라고 불러줍니다. 지으류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얘가 개척자로 들어오면은 시작돼. 얘들이 이제 막 땅도 척박한 땅을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광합성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차례대로 초본류, 관목류, 양수림, 호남립, 음수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순서도 기억을 하면 좋아요. 초본류는 우리 알고 있는 그냥 풀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강아지 풀 이런 거. 그런 풀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엔 관목류.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우리 아는 진달래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등장하고요. 양수림이 등장하는데 나무는 나무야. 근데 왜 양수림 뒤에는 음수림으로 나눠지냐면요, 얘는 양수림은 햇빛이 많아야 돼. 햇빛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양지식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수림은 음지식물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음지식물이라고 해서 그늘진 곳에 산다는 게 아니라 햇빛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잘 자라는 애들을 음지식물, 음수림이라고 불러줘요. 처음에는 햇빛이 많이 오니까 양수림이 많이 잘 자라. 열심히 막 자라. 그러다가 나중에 양수림이 많이 자라고 나면은 양수림 애들만 이렇게 키가 좀 커질 거 아니야. 그럼 그 밑에 있는 음수림 애들은 나한테 적당한 양의 햇빛이 들어오네? 나도 잘 자라. 그러다 보면은 양수림과 음수림이 같이 섞여 있는 호남림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호남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이 햇빛의 양을 양수림과 음수림이 동일하게 계속 나눠서 갖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음수림은 더 잘 자라고 양수림은 상대적으로 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애들이 음수림이 된다. 물론 음수림 단계라고 해서 초본이나 관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다 같이 존재하는데 무엇이 주된 거냐에 따라서 이름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수림이 남아있는 상태, 천이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극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음수림이 등장하면 극상이구나 라고 이제 불러주게 됩니다. 이건 약간 번외 얘기인데 요즘은 음수림 단계가 되었다고 해서 극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극상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와 있다시피 식물 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야. 사실 우리가 생태계 평형을 얘기할 때 다양한 종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수림은 생존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리지. 그래서 오히려 이때보다 호남림인 상태가 극상이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한 생태학자가 있어. 그때 아직 교과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생태학 쪽은 돈이 안 돼서 과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 너무 슬프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호남림을 극상이라고 하자 라고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각자 자기 할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극상에 대한 설명이 지금과 교과서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극상은 음수림이다 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상 하면은 음수림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천이는 똑같이 초본류, 관목류,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다 똑같은데 시작만 달라. 시작이 어떻게 다르냐? 산불로 시작합니다. 원래 식물 군집들이 존재했었어. 근데 산불, 산사태, 벌목 같은 것들에 의해서 얘들이 다 훼손이 된 거야. 훼손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우류 같은 경우가 등장할 수는 있어요. 등장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진 않아. 왜냐면 이미 식물이 있던 곳이었어서 상관없어. 이 부분, 이런 경우를 2차 천이라고 합니다. 천이의 과정은 비슷하지만 지우류가 등장하느냐 아니면 산불 후에 바로 초본으로 등장을 하느냐에 대한 차이 정도만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 풀고 오늘은 진도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문제 풀 거예요. 자, 1번. 이거 같이 풀어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군집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기억. 핵심종은 군집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군집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종 4가지 봤는데 뭐였지? 우점종. 핵심종도 있고 지표종, 희소종. 이거 말고 사실 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 이런 데는 안 나왔지만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4가지가 대표적이다. 니은, 육상군집은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산림, 초원, 사막 등으로 구분된다. 맞죠? 네. 먹이사슬의 각 영양 단계를 이루는 개체군은 단순할수록 아니다. 복잡할수록 복잡한 먹이 그물이 형성돼서 군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죠. 니은이 답이고. 자, 2번.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동화뱀 개체군들은 서식지를 조금씩 바꿔서 경쟁을 피하게 된다. 서식지를 바꾸는 거. 맞아요. 분석. 자, 3번. 천이의 마지막 단계에서 라고 하면 바로? 극상. 맞아요. 극상에서 나타나는 애들은? 음수림이었죠. 음수림까지는 안 써도 되는데 극상 기억하려면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셨어요.